네, 선생님들아. 그러면 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석 몇 번 했습니까? 1번이요? 농구처럼 있잖아. 가에 1번에. 그죠? 이거는 서준이 몇 번 했네 1번? 4번이죠. 자, 왜 4번이야? 가는 독백이 아니지. 왜? 청자가 있어요. 청자가 누굽니까? 마음에 그늘이 목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청자죠. 듣는이니까. 독백은 혼자 떠드는 게 독백이야. 그 다음 2번. A의 그늘과 B의 그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민이 2번 몇 번 했니? 4번이라고? 황당스럽네. 그쵸. 하은이 몇 번 했어? 2번이에요. 자, 봐봐. A는 시적 대상의 일본 노력의 결실을, B는 화자와 대상의 조화를 의미하는 공간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 B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얘가 사실 처음 보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맨 처음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어. 근데 춘천에 빛깔이 있다는 걸 멀리서 알았어. 멀리서가 이제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잖아. 그리고 나서 그늘에서는 심지어 그늘이라는 건 처음에는 멀리서 있었다가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리도 가까워지고 이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라고 했으니까 약간 맨 처음에는 이 복숭아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사이가 좋게 되었다. 좋아.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2번이고 헷갈리면 3번이랑 헷갈렸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 봐봐. A 배품? 아니 뭐 배려니까 배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왜 아니야? 화자가라서 아닌 거야. 알겠지? 화자가 베푸는 거 아니야. 그럼 3번 봅시다.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A도 그늘, B도 그늘이네. 3번은 틀리면 안 된다. 은근히 3번 몇 번 했어? 5번이죠, 그쵸? 이거 그냥 기본이다. 다음 4번인데요. (4번은) 제가 써드릴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까지 근데 앞에 동짓대 기나긴도 적어야 돼요. 뒤에 밤에 하늘이 배어내요. 시행을 쓰라고 했으니까 다 써야 돼. 이 조건이 진짜 중요하다. 다음 2번째,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3번째,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그리고 4번째,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구. 얘들아,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니까 비애가 뭐야? 슬픔이잖아, 그치? 이걸 지고 왔다는 거니까 추상의 구체와 맞겠죠? 그리고 계절이 피고 진다. 계절도 추상어지? 이게 피고 진다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감각 가능하다는 거니까 추상의 구체화야.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도 써드릴게요. 자, 단어의 반복에 산수유나무 그늘 19의 반복에 농사를 짓고 있다.
동결어미의 반복이야. 세 번째는 뭔가 올바로 잘 적었으리라 생각해. 그럼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객관식이죠. 은서 6번 몇 번 했니? 2번이지, 그치? 내재적 관점이니까 뭐만 봐야 아니 외재적 관점이니까 뭐만 봐야 돼? 작품 바깥을 볼 수 있어야 돼. 뭐 작가가 됐든 사회문화적 배경이 됐든 등등등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2번은 기억에 가깝죠. 작품만 본 거니까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있죠?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서술상 특징입니다. 이거 여러분 학교 필기에 별표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시점을 바꿨을 때. 이를테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꿨을 때. 두 번째는 둘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을 고모에서 후디로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가 둘 다 알아야 하고 후자가 조금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7번은 보기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어때? 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3인칭이고 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버텨보고 싶어졌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물에 대면 심리니까 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1번부터 5번까지 고르면 되는데 서진이 몇 번 했니? 3번이요? No, 아니에요. 승민이 몇 번 했어? 1번입니다. 왜 1번이야? 봐. 이 측면을 잘 보셔야 돼. 기존의 카메라 워커에서는 나의 심리만, 그리고 이거는 후니로 나가 바뀌어도 똑같겠지. 고모의 심리는 알 수 없겠지. 근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나의 심리도 알려주고 고모의 심리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후니의 심리도 알려주니까 심리를 좀 더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8번 봅시다. 8번. 자, 봐봐. 8번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라잖아. 사실상 주제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카메라 워커의 주제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산업화의 어두운 면 플러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 의지와 실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기서 말하는 산업사회의 어두운 면이 뭐였습니까? 너무나도 많았죠. 뭐 이공계를 선호했어. 그래서 이공계로 갔어. 근데 관리직만 대우해주고 일반 비관리직, 이 사람들은 부려먹기는 죽도록 부려먹고 돈은 제대로 안 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8번 하은이 몇 번 했어? 2번. 그래, 아니 뭐 2번을 했을 수도 있다고는 봐. 그 용길이 몇 번 했어? 저는 5번 찍었다가 2번. 아 그래? 답은 5번이에요. 자, 봐봐. 기성세대의 감시와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이 2번 선지는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뭔가 좀 기성세대가 끌어냈다, 기성세대가 감시해서다, 이런 식으로 2번 선지를 구성했잖아. 이런 뉘앙스잖아. 근데 어쨌든 카메라 워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갈등은 어떤 유형이야? 인물과 사회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 알겠지? 5번 선지가 성실력을 근면하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과 기대를 좌절시키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이가 뭐라 그래?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성실, 근면 이런 것이 어떠한 결과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소용이 없다는 의미겠지. 자, 다음 9번이에요. 그래, 9번이 7번 9번이었구나. 어쨌든 얘가 서술자를 고모에서 후디로 바꿨을 때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해. 고모는 뭘 겪었어? 6.25를 겪었어, 그렇지? 후디는 못 겪었으니까
산업화 도시화서 부조리함을 겪었죠, 그쵸? 그러면 각자가 겪은 걸 당연히 더 잘 보여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훈이가 나, 즉 고모한테 본문에서 적개심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훈이의 행동을 보고 적개심을 표출했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지 실제 훈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 그러면 훈이로 서술자가 전환이 되면 고모를 향한 적개심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근데 있잖아 카메라 워커 소설 내부 보기 1에 소설 내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 의도는 그거였어. 전부 다 보기 1이었어. 전부 다 보기 1이었고 그래서 A랑 B가 이제 뭐냐면 직접 혹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대사회 오른쪽에 있는 부조리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비열한 부담 잠깐만. 다시요? 아 피폐한 모습이요? 오케이. 뭐요? 부담 부당한 모습? 오케이. 열악한 모습이요? 오케이. 가능한 모든 유의어가 다 나오네. 자, 10번 넘어갑니다. 번도 헷갈려 씀직해 그렇게 생각해. 은수 혹시 10번 몇 번 했니? 3번. 서진이는? 1번 1번. 승민이는? 2번. 뭐야? 당신 몇 번 했어? 또 5번이야? 4번 다음에 1번입니다. 일단 1번 선지 볼게요. 동주는 문학을 이념의 도구로 여기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동주가 이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부분에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의 몸을 숨기는 썩어 빠진 관습이지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동주가 오히려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음 4번. 4번은 어느 부분에서 반박이 가능하냐면요. 이제 앞부분 보시면 특보가 뭐라고 하냐면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라는 본문이 대목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명분을 강조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라는 특보의 대사가 있으니까요. 또 5번하고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 자, 2번 봐봐. 몽규는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특정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언급은 뉘앙스는 풍기지만 몽규가 문학을 통해 중요시한 게 뭐였습니까? 정치 투쟁이었죠, 그렇죠? 그럼 사상을 타파하려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 3번. 몽규이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시를 쓰는 사람들을 전부 감상주의자로 평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몽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가 시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진짜 시를 시가 없어서 그래 라는 언급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을 감상주의자로 전부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11번 넘어갑시다. 서진이 11번 몇 번 했니? 11번은 3번이에요. 자, 씬넘버 101에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화자의 지식인으로서 순결하고 이상적인 삶의 목표를 상징한다. 이거는 그대로 나와 있고
근데 있잖아 5번 보면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순결한 삶에 대한 소망을 바람이 위협하고 있으며 이때 바람은 화자의 내적 고뇌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맞아. 어디까지? 순결한 삶에 대한 소망을 바람이 위협하고 있는 것까진 맞아. 근데 바람이 화자의 내적 고뇌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약간 장애물, 시련, 고난 이런 의미로서 시에서 형상을 어떻게 썼습니다. 자, 12번 말은 틀리면 안 된다. 왜냐면 나 이거 3번 언급하거든. 12번 승민이 몇 번 했니? 3번이지 그치?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 공주에서 몽타주 기법이 사용된 부분은 그냥 아예 없어. 한 군데도. 몽타주가 뭐라 그랬지? 짧은 장면에 긴박하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몽타주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그래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자, 그럼 13번 이거는 파수꾼이랑 공주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이제 생각해보면 갈래상 특징을 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수꾼은 희곡이고 공주는 시나리오니까요. 그죠? 그러면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은석씨 몇 번 했니? 그쵸 4번이죠. 얘랑은 맞추셔야죠. 왜냐면 소설이랑 극갈래, 서사갈래랑 극갈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였어?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있고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어서 대사랑 뭐 지시문, 대사, 동작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대사, 지시문, 현재형, 갈등, 직접 소통 보기는 직접 소통 나타나지 그치? 그죠? 자 14번 14번은 얘들아 어디다잉? 서진이 14번 몇 번 했어? 승민이 몇 번 했어? 2번이죠. 그 2번에 니은 보면 자각이잖아 자각. 자각은 스스로 깨닫는 거지 돌이켜보는 게 아니야. 15번 15번도 진짜 틀리면 진짜 말도 안 된다잉? 하은이 그치 5번이지? 그냥 공문에 뭐라 그랬어? 모두가 나와 같은 살상의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줄줄 이어가지 않습니까? 16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길이 16번 몇 번 했어? 1번. 그치 1번이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을 깨달아. 이거는 완전히 교술관례의 정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잖아. 자, 17번인데 17번은 있잖아. 보기랑 본문 간의 공통점을 찾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논리도 반드시 끄집어내야 해. 자, 근데 보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서로 공생 공존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석 17번 몇 번 했습니다. 그쵸? 18번인데요. 18번은 있잖아. 내가 기억하기로 이게 여러분 기출 그대로입니다. 자, 쓸게요. 풀 비린내가 문명의 이기로 파괴된 자연을 의미하고 피비린내는 자연 파괴가 불러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을 뜻하기에 뭐 이건 적지 않을게요. 자연을 등한시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뭐 이런 뉘앙스로 적으시면 됩니다. 좀 되긴 기네요. 문서 아예 못 적었니 혹시? 적긴 적었어? 얼추 비슷하게 적어서? 선생님 혹시 예. 대구법이 뭐예요? 대꾸법이 뭐냐고요? 대꾸법 우리 교재걸 적으면서 한번 했잖아. 비슷한 구절을 주거리 맞거니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비슷한 구절을 배치하는 게 대꾸법이었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청량은 창이지고 낙콩은 없애진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것들이 대꾸법. 그래 이 서술형에도 막 대꾸법을 쓰라는 이 언급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할 거야. 그다음 이제 19번에 있잖아 땅끝하고 북어인데요. 일단 이 땅끝과 북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있잖아.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 작품 겉모습, 이 액면만 읽고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만 나오든지 아니면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땅끝 보자. 땅끝은 요런 의미야. 봐. 고운 노을을 보려고 발을 글렀어. 근데 노을이 잡아먹혔어. 화자가 보려고 한 게 노을인데 그게 잡아먹혔다고 했으니까 화자가 원하던 무언가가 좌절되었잖아, 그치? 다음 이어 보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땅끝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야. 뒷걸음질 치게 되는 곳이야. 그 다음 면 보면 땅끝은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야. 그럼 땅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약간 좀 시련, 고난 이런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세모를 쳐야 될 것 같아. 땅끝이라는 시어에.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데 니은 부분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땅끝이라는 것에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느끼고 있구나 화자가는 이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알고 있는 거잖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있잖아. 이것까지 끄집어내면 100점이긴 해. 니은 부분 표현 방법 딱 봐도 뭐야? 에? 많이 역습. 그치 역설이지 그치. 반어랑 역설이랑 헷갈리면 큰일 난다. 에? 역설이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19번인데요. 승민이 19번 몇 번 했냐? 몇 번? 3번이라고? 일단 아니에요. 은근히 몇 번 했어? 1번. 그쵸 1번이에요.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땅 끝에 주기적 의미 어떤 의미야? 뭐냐? 위태로우면서도 아름다운 곳이지, 그치? 그래서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 맞고 니은 나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북어 보면 북어는 내용이 이런 식이야. 북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식료품 가게에서 이 북어들은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래. 이 북어들의 혀는 자갈처럼 딱딱했대.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래. 아 그러면 봐봐. 딱딱한 북어의 혀가 뭘 말한 거래?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자 그럼 밑에 보면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막대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작품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막대기 같은 생각, 제대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작품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북어들이 뭐래? 너도 북어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인 즉슨 뭐야? 나 또한 막대기 같은 생각, 말라붙은 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니은 보면요. 나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거 따분하진 눈, 빳빳한 지느러미,
부르짖고 있었다. 이런 거 다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아니에요? 이 정도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 니은은 일단 맞고. 디귿을 보면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라고 돼 있는데 나의 시간의 흐름이 있어 없어? 없어. 리을. 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려면 뭐 낮에서 밤, 아침에서 저녁, 뭐 이런 진짜 시간에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산수나무의 농사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기는 없었다, 그죠? 자, 다음 리을.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그리워하는 정서. 그런 게 어디에 있어? 그지? 아예 언급조차 없고. 미음.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시적 대상의 의지라고 그랬는데 봐봐. 의지가 있어야 돼. 가는 이 시를 액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근데 나는 너도 북어지?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럼 나 또한 북어들과 똑같이 말라붙은 생각, 막대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현실 극복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20번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진이 20번 몇 번 했어? 4번 맞습니다. 리을은 보고의 속성과 연결할 이상적 공간에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지. 야, 말라붙은 혀, 막대기 같은 생각,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이상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리을 보면 뭘 잘 봐야 되는 거야? 헤엄쳐갈 때 없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21번 보겠습니다. 봐봐. 가의 파도와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보기 위해서 찾으래. 근데 가의 파도는 뭐였어?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무언가였잖아, 그치? 그럼 이게 시련 고난이라는 것쯤은 화자한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시어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보기에서도 시련과 고난을 찾으면 되고 화자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 딱 뭐밖에 없어, 본문에? 그렇지, 반밖에 없잖아. 21번 답은 4번이에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부터는 얘들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지금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앞으로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은서 22번 몇 번 했습니까? 5번 맞아요. 자, 봅시다. 찬동의 경밀이 뭡니까? 비방은 상대의 비방은 최소화, 칭찬은 최대화가 찬동의 경밀이었죠, 그렇죠? 태도의 경밀은 뭐해요? 모호하게 떠들지 않는 게 태도의 경밀이었잖아, 그치? 자, 23번은 이거는 뭐 달리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2번입니다. 24번. 24번은 뭐 틀리 이상은 몇 번 했어? 5번이지, 그지? 말을 아끼는 관습,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관습,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 우리 말에 나타나는 담화 관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담화 관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번입니다. 이거 문제 없어. 25번도 그냥 경류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네. 서질 25번 몇 번 했어? 2번 맞습니다. 26번이고요. 26번은 1번이에요. 또 뭐 경률에 대한 언급이니까 다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27번인데 27번 써드릴 거고 고치는 건 있잖아. 경률만 맞고 얼추 고쳤으면 고쳤다고 하세요. 27번 기억의 관련성입니다. 니은의 양입니다. 디귿의 태도입니다. 됐죠? 28번 보세요. 28번부터는 비문학이네요. 하은이는 정규 안 외웠니? 아 그래?
자,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을 좀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아. 근데 이거 한 번 봤으면 그럼 답문이 다들 다 맞았겠네? 당연한 거잖아. 너 못 풀었다고? 아, 처음 본다고? 왜 처음 봐? 아,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 보자. 우리 식욕 중추라는 게 있다. 이 식욕 중추는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대. 자, 이 식욕 중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섭식 중추가 있고요. 포만 중추가 있대요. 자,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섭식 중추는 뭐야? 처먹게 하는 게 섭식 중추겠지. 배고프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 포만 중추는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포만 중추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보면 자, 영양분이 필요해. 그 말인즉슨 배고프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 몸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섭식 중추의 스위치가 켜질 것이고, 우리 몸이 이제 영양분이 충분해. 더 들어올 필요 없어. 그러면 배부르다는 느낌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포만 중추의 스위치가 켜진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가 촉진된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촉진된다. 뭐 침이 질질질 나온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다 그래. 자, 어쨌든 전에 봐봐. 신기하잖아. 아니, 우리 몸이 뭐 기계라면 기계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얘네들이 스위치가 켜지고 켜져서 우리 몸을 배고프고 배부르게 하는가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도당이랑 지방산이래. 자, 첫 번째 포도당, 두 번째 지방산입니다. 얘들아 있잖아. 이런 과학기술 지문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나와요. 사실 이 지문은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다소 간단한 편이야. 훨씬 더 복잡하게도 나오거든. 그럼 여기가 절차구나 정도만 인지하고 찾아올 수만 있으면 돼. 이때 막 다 암기하고 전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포도당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자,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러면 얘가 소장에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튀어나오는 게 뭐다? 그러면 포도당이 튀어나온대요. 자, 근데 우리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온다는 거야. 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포도당이랑 인슐린이 사이좋게 손을 잡고 어디로 가서? 시상하부로 가서 포만은 촉진하고 섭식은 억제한대. 오케이? 오케이? 포만이 뭐야?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소장에서는 포도당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서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가서 이런 과정으로 포만 중추는 촉진이 되고 섭식 중추는 억제가 된대. 다음 지방살입니다. 반면 지방은 피부 아래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가 피부 아래에 있다가 공복이 길어지면 혈액으로 가서 간으로 갑니다. 이 간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분해되고, 그래, 간에서 분해가 되고요. 중성지방이 이때 튀어나오는 게 뭐더라? 지방산이다. 자, 그래서 얘가 또
혈액을 타고 섭식중추로 가서 식욕중추로 가서 포만은 억제하고 섭식은 촉진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첫 번째 카테고리예요. 우리 몸이 식욕중추를 껐다 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였어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이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고파서만 먹나요? 아니죠. 배고프지 않아도 먹을 때가 있고 배고파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담당한다고 공문에 돼 있습니까? 전두 연합 영역에서 요걸 담당한다고 나와 있어. 자, 전두 연합 영역은 얘는 감각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래. 자, 그래서 얘는 먹는 행동에 이성적 조절도 한다는 거야. 얘들아, 먹는 행동이 이성적 조절이 뭐겠어? 나는 지금 이걸 먹고 싶어. 근데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겠지.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참아야겠지. 이런 게 식욕의 조절 아니겠습니까? 이성적 조절. 이거 누가 한다? 전두 연합 영역에서 한대. 자, 그래서 봐봐. 이 기능을 알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배부른데 먹는 행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 이 배부른데 먹는 행동은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의 작용에 의하면 모순이에요. 그죠? 그러면 배가 부르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고 인슐린이 나와서 사이좋게 시상하부로 가서 나를 배 부르게 만들어야 하잖아. 무언가를 더 먹지 않게 만들어야 하잖아. 그죠? 근데 요걸 이 모순된 행동을 전두연합 영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봐. 더 이상 배부르다의 기준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진짜 위가 꽉 찬 케이스가 1번이에요. 다음 두 번째, 맛에 질린 케이스가 2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진짜 위가 꽉 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전두연합 영역에서 이렇게 쓸게요. 맛있다라는 신호를 섭식중추로 보내면요. 여기서 뭐가 나온대?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렉신이 나오는 주체는 섭식중추야. 전두연합 영역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오렉신이 신경세포에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내용물을 밀어내고 다시 공간에 말을 한대. 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야? 자, 봐, 위가 있다네. 원래는 음식이 이렇게 싹 차 있었어. 근데 위는 사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렉신이 여기에 이 신경세포의 자극을 딱 보내면 이 오렉신은 뭐라고? 섭식중추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기서 자리를 쏙 맞는다 이 소리야. 그러면 실제로 음식물이 들어갈 공간이 물리적으로 더 확보가 된다는 의미야.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맛에 질린 경우. 자, 맛에 질린 경우는 이 맛에 질린 것 자체가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이래. 자, 그래서 통상 단맛을 찾아. 왜? 주식의 단맛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카테고리가 두 개인 거야. 첫 번째,
섭식중추랑 포만중추가 억제되고 촉진되는 방법. 두 번째,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애가 부른데도 처먹게 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네. 28번. 서진이 28번 몇 번 했어? 5번이죠, 그죠? 전두연합 영역보다 우선 작용하는 식용 중추가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전두연합 영역이 1번이야. 심지어 이 마지막 카테고리는 그렇다는 거야. 나나 29번. 29번 운서 몇 번 했냐? 그렇지, 4번이지. 왜?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건 말장난이다. 자, 30번 봐봐. 식욕중추의 작용을 고려해 가를 이해하래. 가는 배부른데 처먹는 게 가야. 배부른데 처먹는 게 식욕중추의 작용을 고려하면 뭐야? 모순이라는 거야. 왜? 배 부르면 포만중추가 활발하니까 모순이겠죠, 그쵸? 그래서 2번을 찍었어야 한다. 다음 31번. 얘들아, 31번의 기억 뭐야? 아래서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나오는 기억은 지방산이네. 자, 니은 뭡니까?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나오는 포도당이네요. 디귿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네. 다른 다 몇 번이에요? 용길이 다 몇 번이니? 4번. 4번이죠, 그렇죠? 자,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고 기억의 양은 늘어난다니까 지방산의 양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지방산이 배고파라고 하게끔 시상하고까지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32번. 승민이 32번 몇 번 했어? 1번이죠. 왜 1번이야? 뷔페에 마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리는 건 뭐의 영역이야?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이야. 왜냐면 전두연합 영역에서 뭐라 그랬어? 감각 정보를 기억한다 그랬잖아. 맛있다라는 건 감각 정보지, 그치?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 뒤에도 이제 비문학이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은 있잖아.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봐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미네데스.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뭐라 그랬냐면 있는 것은 없고 없는 것은 없다. 즉 변화와 소멸이라는 걸 아예 부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절대적인, 즉 변화하고 소멸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에 반해 헤라클레이토스, 얘는 뭐라고 했냐면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대.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있잖아. 모든 것이 변화하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봐봐. 지금 이 둘의 존재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반대죠, 그쵸? 변하는 게 없다, 있다야. 근데 이걸 누가? 플라톤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영향을 주었다라 그랬어. 자, 그는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었대. 존재가 두 개야. 끊임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런 이 두 가지 존재로 나눴다는 거. 그럼 봐봐.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건 요 아저씨를 계승했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건 파라미네데스 아저씨를 계승했네. 그치? 두 아저씨 모두를 계승한 거 알겠지? 나랑 봐봐. 이거는 있잖아. 니들이 알고 있어야 돼. 배경 지식으로. 왜냐면 인문철학 제재로 너무 많이 나와. 내가 아는 지문만 5개야. 봐. 너희 혹시 플라톤의 이데아 론이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게 서양 철학의 제일 유명한 이야기인데 처음 들어보세요? 연균이 처음이니? 초면이야?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아니네. 초면이야? 은서는? 초면이야? 소진이 들어봤어 이거? 한번 정도? 성민이는? 초면이야? 초면이면 이제 알아두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봐봐.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세계가 2개가 있어. 첫 번째, 이데아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계가 있습니다. 자, 이데아계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가 뭐냐? 본질입니다. 자, 본질은 어때요? 영원 불변해.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 이데아계에 그림자가 현상계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늙고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현상계 성질들은 변화해. 이 현상계가 뭐다? 이데아계의 그림자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플라톤이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있잖아요. 그쵸? 이 모든 것들에는 이데아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토끼의 이데아도 있겠지. 그럼 봐봐. 토끼의 이데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토끼의 이데아가 있어. 그리고 세상에 토끼 종류 너무 많죠? 갈색 토끼, 까만 토끼, 흰 토끼, 발 긴 토끼, 막 귀 늘어진 토끼 등등 되게 많잖아.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네는 토끼야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 덕분이라는 거야. 오케이? 토끼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의 토끼를 전부 다 얘는 토끼야라고 인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책상의 이데아도 있겠죠? 사람의 이데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플라톤이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말 유명한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얘들아, 동굴이 있어. 그리고 이 동굴 벽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어. 이 우리는 몸이 꽁꽁 묶여서 동굴 벽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굴 바깥에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다만 뭘 볼 수 있어?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뒤를 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플라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데아를 인식하는 거야. 본질을 인식하는 거야. 본질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어. 뭘로 인식하는 게? 이성으로. 머리통으로 인식하는 거야. 알겠지?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제재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방금 내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뭐겠습니까? 현상이겠지, 그치? 영원 불변하는 게 뭐겠어? 이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다음 봅시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왜? 이데아의 그림자니까. 자, 그래서 이 이데아가 진리, 불변, 완벽한 존재야.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의 생각이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됐다는 거야.
철학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다 뭐라는 겁니까? 플라톤의 이데아계가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있잖아. 이걸 비판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니체예요. 자, 니체는 뭐라고 했느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대. 헤라클레이토스 뭐라고 그랬는데? 변화하고 생성하는 걸 긍정했다고 그랬잖아.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이걸 긍정한 게 니체야. 그래서 영원히 변하는 존재 없어.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 없어. 신은 죽었어. 그래서 있잖아. 이 플라톤의 생각 있지. 봐. 니들이 생각해봐. 이 플라톤의 생각이 약간 좀 종교의 기독교의 생각과는 조금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여기는 찰나겠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을 들게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야. 왜? 진짜는 죽음 이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림자고 진짜는 이데아계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고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생각을 비판한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냥 현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무기력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비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 여기 이제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고 했지. 이원론이라는 건 있다. 근본이 두 개라는 거야. 그럼 플라톤에 의한 이원론은 뭐겠습니까? 이데아계랑 현상계로 세계를 둘로 쪼개는 거겠지, 그치?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왜? 진짜는 죽음 이후에 있으니까. 진짜는 이데아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데아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허무해진다. 자, 이 허무를 어떻게 해야 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허무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자, 힘의 의지는 뭐냐면 자기 극복, 내면의 상승. 이게 힘의 의지야. 이건 허무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겠지 그러면,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 이 힘의 의지를 정말 제대로 발현한 게 뭐냐?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술을 통해서 니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본능, 충동 이런 거 좋다는 거야. 왜? 우리가 나고 태어난 거니까.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니체의 생각을 계승한 미술 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현주의예요. 자, 봐. 얘들아, 표현주의는 있잖아.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자, 봐. 니체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본능과 충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보면 있잖아.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 화가들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표현주의 화가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뭉크의 절규예요. 뭉크의 절규 뭔지 알지, 승민아? 이러고 있는 거 알지? 너도 알지? 알지? 그래. 근데 뭉크의 절규 보면 있잖아. 사실적이야. 사실적이지는 않지. 하지만 뭐는 확실히 느껴져. 얘가 진짜 비참하게 절규하고 있구나는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 표현주의가 뭐 하냐면 왜곡하고 선을 색채도 마음대로 써요. 왜? 뭐를 나타내야 되니까?
감정과 충동을 표현해야 하니까. 이게 이 글의 끝이 아니까. 이 글은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글은 아니거든. 근데 길어. 그게 다예요. 어쨌든 이제 33번인데요. 서진이 산성 몇 번 했어? 5번이죠.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 자, 서양 철학의 주류 누구다? 플라톤을 부정하는 니체를 계승한 표현주의자. 34번 A는 존재입니다. 그럼 존재를 생각하는 애들이 이제 니체, 하 어쩌고 하듯이, 해 어쩌고 하듯이, 플라톤 하듯이 이렇게 넷이잖아.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너희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뭐라 그랬다? 변화한다. 변화 안 한다. 변화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 변화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그럼 34번 하나 다 몇 번이에요?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톤은 맞아. 이 이데아니까.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고 그랬어. 불변하는 것 없습니다. 자, 용길이 다 몇 번 했어? 1번이죠. 그렇죠? 니체도 그렇고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렇고 모든 게 존재가 변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35번 윗글에 나타난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서진이 35번 몇 번 했니? 자, 봐봐. 표현주의 작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주관적 표현이야. 본인이 느끼기 아닙니다. 아니 몇 번 이겼어? 은서 몇 번 했어? 몇 번 했어? 저건 답 2번이에요. 근데 어려웠나? 쉬운 질문인데.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 같은 건 뭐야? 없어. 왜냐면 표현주의는 누구를 계승했어? 니체를 계승했잖아. 니체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걸 모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36 봅시다. 6번은 성민이 몇 번 했냐? 4번이에요.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충동이 중요하다고, 본능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 37, 38, 39번은 이제 고전 논문이죠. 자, 봐봐. 오가거든? 이 작품 이름이. 오가도 나름 빈출이야. 오가가 무슨 뜻이냐면 5 친구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봐봐. 본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벗이 몇 친구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수, 석, 송, 죽, 달. 승민아, 수석이 뭐냐? 도라고. 물이야. 송죽은 소나무라고. 대나무야. 달은 달이야. 이게 뭐라고? 5 친구라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5만 있으면 돼 이 말이고. 그럼 있잖아.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이 무엇하리의 이 리가 당연히 표현 방법 뭐겠습니까? 소리법이고 나와야 된다. 무슨 의미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이 5 친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 구름은 있잖아. 깨끗은 하거든? 근데 까매질 때도 있어. 바람이 있잖아. 소리가
맑긴 하거든? 근데 그칠 때도 있어 바람이. 근데 깨끗한데 그치지도 않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야? 물밖에 없다는 거야. 아 그럼 있잖아. 이 연은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름과 바람에랑 비교를 해서 물을 예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뒤도 마찬가지. 꽃은 피긴 피는데 피면 예쁘거든? 근데 빨리 쳐. 풀은 푸르긴 푸르거든? 근데 누래져. 얘네는 뭐야? 일시적인 애들이지. 근데 누구는 바위는 변하지를 않아. 이 소리.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조선시대 4대부라고 할까? 이들이 좋아했던 자연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도 있고 뭐 매화도 있고 한데 그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의리, 끝까지 가는 마음,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기 때문이야. 아시겠지? 변하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 물, 바위랑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구름, 바람, 꽃, 풀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야? 아름다울 때도 있지. 근데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보다 물과 바위가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다음.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찍어늘. 야 소나무야. 너는 왜 눈서리를 몰라? 얘들아 눈서리를 모르느냐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눈서리에도 끄떡없이 푸르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서리가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눈이 오면 겨울이잖아. 겨울이 되면 풀, 꽃 이런 애들 시들고 죽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소나무만은 계속 푸르다 있습니다. 계속 푸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땅 깊이 뿌리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그래. 야 소나무야 너 진짜 푸르다. 네가 푸르다는 걸 통해서 너 뿌리 깊다는 걸 알겠어. 그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고. 그럼 당연히 이거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대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곱고 속이 비어있다. 저렇게 사철에 푸르니 사철은 내 계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푸르니 나는 네가 좋아. 그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이거 달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쵸? 밤중에 너만한 빛이 또 있느냐? 이것도 서리법이다. 너만한 빛이 없다는 거야. 항상 고전 원문에서는 서리법을 평서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항상 해야 돼. 보고도만 아니하니 너 내 친구 같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달을 했잖아. 있잖아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고 그래도 끄집어냈어야 돼. 물, 바위, 솔, 대나무, 달을 예찬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끄집어냈어야 됐다. 알겠지? 자 30번 보자. 그러면 있잖아 얘가 이 5 친구들이 예찬하고 있다는 맥락을 끄집어내면 37번은 틀릴 수가 없어. 아니 사실 오네. 훌륭합니다. 4번이. 자 봐봐. 속이 비었다고 하면 약간 좀 비하하는 비판하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속이 비었다는 건 뭐 약간 좀 청렴하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속이 비었다. 어쨌든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노라라고 했으니까 속이 빈 건 전향모의 장점인 거라고. 88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용준이 설명 몇 번 했니? 4번. 4번이에요. 유교적 인형, 변하지 않는 지주와 절개를 연결한 겁니다. 자 마지막 39번입니다.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작품을 쓴 윤선도가 있잖아. 벼슬이 평탄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결국 시골에 처박혀서 평생 살았고 다시는 관직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선지를 골라야 되는 거야. 허진이 39번 혹시 몇 번 했니? 4번. 그치 정확히 4번이지.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자연을 수양의 본으로 삼기 위해. 보기에 나와 있는 맥락 그대로잖아. 보기랑 항상 보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있잖아. 본인 성함하고 틀린 개수를 시험지에 쓰셔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아마 시험에서는 틀렸다고 맞았다고 하죠.